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민주연합 당사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공무원들과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연금 하향 평준화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정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에서의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표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이른바 MB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은 어려워 보입니다. 약 60일 만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야당은 전략 부재로 인해서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굴뚝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노동자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권한 남용 지적을 받았던 경찰이 그제 101일 만에 땅을 밟은 쌍용차 노동자 이창근 씨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뉴스 리뷰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점거 농성 중입니다. 오늘 민주연합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 계약이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발표된 정부 여당 개편안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안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 사안 취재한 성지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연합 개편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정부 여당 안과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오늘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안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면 함께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율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내는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급률은 퇴직 후 연금액의 연간 인상 비율을 뜻합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입니다.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 7만 원의 연금을 내는 셈입니다. 정부 여당안은 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기여율은 4.5%로 낮춥니다. 민주연합안은 기존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여율을 최대 10% 수준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낮춰 1.8% 안팎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연합의 안을 따르면 공무원들은 지금 내는 돈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 액수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 공무원 연금 체계에서 7급으로 입직해 30년간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은 퇴직 후 월 17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안대로 연금 체제가 바뀌면 월 96만 원, 기존의 54% 수준으로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민주연합의 안은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보다 조금 삭감돼 160에서 170만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 여당안의 경우에는 노후 대책과 관련된 방안은 있습니까? 정부 여당안은 반절로 줄어든 연금 지급액을 어려워진 노후 소득을 퇴직 수당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민간의 39% 수준이 공무원 퇴직 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안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퇴직 수당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퇴직 수당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의 첫 번째 이유였던 재정 절감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주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 여당안 대로 연금을 삭감해 줄이는 정부 재정 적자 보조금은 2080년까지 약 342조 원입니다. 하지만 퇴직 수당을 인상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75조, 오히려 33조 원가량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어쨌든 민주연합 방안이 정부 여당안보다는 조금 더 이익인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이번 민주연합의 개혁안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의 논의 없이 민주연합 단독으로 제출됐다는 것에서 합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민주연합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들 때문인데요. 먼저 민주연합안은 개혁안에서 공무원 연금을 5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연금은 당해년도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연금의 가장 큰 목적이 적정한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실질 소득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요. 민주연합의 안대로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 5년 동안 오르는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 쟁점이었던 소득 재분배 방식이 포함된 건 역시 문제였습니다. 네, 소득 재분배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소득 재분배는 단순하게 말하면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많으면 그 반대로 만들어서 수급자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식입니다. 예. 화면의 수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의 절반을 A값으로, 수급자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 보수를 B값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보수의 절반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년간 전체 공무원 보수를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0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공무원 B씨의 재직기간 평균 보수를 1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만 원의 절반이 100만 원과 150만 원의 절반이 75만 원을 더하고 여기에 지급률 1.9%, 재직기간 30년을 곱해서 총 연금액인 9,9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소득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연금 총액은 8,550만 원에 불과해서 소득 재분배 방식을 도입한 9,900만 원대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 재분배 방식은 새누리당과 정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연합이 오늘 내놓은 안에도 이 방식이 일정 부분 도입됐는데요. 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 중 2.5% 상당은 기존처럼 낸 만큼 받는 소득별의 방식을, 4.5%는 국민연금식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채택되면 공무원들한테는 어쨌든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소득 재분배 방식이 채택되면 전체 공무원 연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 방식은 현재 국민연금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소득 재분배는 바람직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도 삭감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분배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재분배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2027년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줄어들 예정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분배 정의를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공무원 연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낫다는 지적입니다. 소득 재분배 방식이 정작 재분배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오늘 만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무원연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공무원 연금액이 점점 국민연금으로 통합돼 가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연금의 연금액이 인하돼서 국민연금과 같아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발생이 되는 거고, 연금은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연금제도를 만든 목적이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제1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거지 소득재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재 분배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연금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노조가 민주연합 당사를 점거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연합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해준 전공로 부위원장과 조합원 20여 명은 오후 5시께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공로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오는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이충재 전공로 위원장이 정치야합을 중단하라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도 정부의 공무원 연금기금 부당 사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영로 공로총 위원장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 기금은 그동안 정권의 황금 창고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기금을 고갈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오늘 광화문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공투본 역시 다음 달 1일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고 민주노총도 총파업 4대 의제의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계약 중단을 상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기업들은 블랙 기업으로 일컬어집니다. 블랙리스트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착취라고 하면 사실 좀 모호하죠. 지난해 말부터 블랙기업 고발운동을 해온 청년유니온이 오늘 한국형 블랙기업의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초과 근로를 강요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라면 그곳 역시 블랙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어떤 사안들이 해당되는지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한 경제단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권모 씨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초과 근무, 휴일 근무를 해야 했고 심지어 사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정규 직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블랙기업, 청년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악덕기업, 이른바 블랙기업의 문제를 진단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청년 302명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31.8%,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시간 이상이 54.2%, 수당 미지급은 27.6%, 직장 동료에 대한 괴롭힘과 부당 대우 목격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는 셈치고 저임금을 감수하라는 등의 이른바 열정노동,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블랙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내건 정규직 희망 고문을 일삼거나 인턴, 실습 채용을 남용해 청년 노동을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또 야근, 주말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환경은 모두 블랙기업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최근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던 디자이너 이상봉 씨의 회사,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수습사원을 전원 불합격 처분했던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모두 블랙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랙기업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턴, 수습 등 과도기적 일자리를 악용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고용 불안감을 조장하는 노동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계속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비정규직을 활용하면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인턴이나 실습으로 경력을 쌓아도 애초부터 그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불평등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유니온은 블랙기업이 청년들에 가하는 행위를 기업이 청년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이라 정의하고
블랙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블랙 기업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년들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청년 세대가 처한 노동 문제를 사회적 현안으로 만들기 위해 블랙 기업을 신고, 제보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블랙 기업 고발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사정에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만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지요.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협상 시한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권현주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활동 종료 2주를 앞두고 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31일부터 열기로 한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선 31일 청문회는 어제 국조특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인 어제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특위활동 기간 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증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현재 여야 충돌만 거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 간 협상 여지가 보인다기보다는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오늘도 서로의 증인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날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대표, 정세균 의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방탄청문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영교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방해했던 새누리당의 방탄청문회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자원외교가 당군 이래 최대 비리로 드러난 지금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비난했습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증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정체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는 생산적인 국정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검찰의 사정은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동아일보가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해당 인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맞물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까지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안철수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제가 복지정책인 만큼 오늘 자리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상급식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소 강한 비판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이 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무상급식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안 지사도 무상급식 중단 논의는 이념 프레임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이냐 아니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옛날 한참 냉전이 심하던 시절의 용어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복지를 다루는 우리의 용어 자체가 냉전 시대의 낡은 진보 보수의 프레임에 좀 빠져 있으니 그 관점을 가지고 논쟁해봤자 논쟁 안 돼요. 최근 정치인들의 경제행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그 계파 간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사드 도입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 내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드 도입에 찬성이라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연일 사드 논의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드 도입 반대에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사드 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정책의총을 열어 사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7일 열리게 됩니다. 박상욱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수사에 개입한 근거들이 드러나고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전략 없이 버티기 한판만 노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결과적으로 민주연합은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오명만 쓰게 됐습니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버틴 시간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민주연합은 내부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과 보수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답답한 심경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그분을 대법관으로 추천했고 또 사퇴하지 않고 있고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저뿐 아니라 위원들 여러분들이 또 그 시기에 같이 운동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던 의원도 있는 의원 중에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청문회 첫 해 일정을 받았습니다. 야당의 이번 청문회 개최 합의가 본전도 못 찾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민변 등 5개 시민단체는 어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도 야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힌 적이 있냐며 청문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은 오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검사, 외압에 굴복하고 권력과 타협한 검사였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자체적으로 조소한 설문에서 법원 구성원의 78%가 박상욱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연합은 인사청문 거부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욱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전달된 것은 지난 1월 26일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민주연합 청문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했던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청문 절차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우은균 원내대표도 그 다음 날 확대 간부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민주연합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상욱 청문회 거부는 국회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뻔하게 예상된 여당과 보수 언론들의 공세에 민주연합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 자질 검증이 국회 고유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연합 스스로 박상욱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일단 철저한 검증으로 박상욱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밝힌다는 야당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앞서 이완구 총리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최근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5 후보자 모두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병역 비리 의혹 등으로 후보자 낙마 사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개최되자 여당의 지원 속에 모두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청문회는 결국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당에서 분명히 자유투표를 한다고 그랬고 또 여야 없이 그 박정철 사건에 대한 문제, 그 고문치사라는 반인륜 사건에 대해 그것도 은폐한 사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문위원들이 이 사실들을 낱낱이 밝히고 또 후보자가 거기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신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문제는 야당의 이런 안일한 협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청문회 등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열린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연합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온갖 하자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책임은 새누리당에,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비판도 여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내부 고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던 대법관이 퇴임 뒤에 사측의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관예우의 폐단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3년이면 100억을 번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 내부 고발자 정국정 씨. 1999년 정 씨는 실제 500만 원인 물품 구매 가격을 2,800만으로 부풀린 영수증을 보고 납품업체와 담당자 사이의 비리를 감사과에 고발했다가 6년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정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대법관으로 사건을 맡았던 고현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정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정 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LG전자 측은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고현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결국 대법원은 2011년 3월 24일 항소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변호사가 퇴임 2년 만에 자신이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입니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고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7월 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가 내부 고발한 지 18년, 해고당한 지 14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전관예우를 막기엔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는 허수아비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10개월 동안 무려 27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5명 중 23명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5천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 때문에 법조계에는 3년이면 100억을 벌어들인다는 소문이 난 지 오래입니다. 최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3월 퇴임에 1년의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또한 하 변협 회장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정관 포기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법률가들이 토론하고 고민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현근택 변호사는 법관들이 퇴직 후에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 변협회장을 응원했습니다. 우선 대한변협이 칼을 빼들었지만 우리 사회 뿌리 내린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경찰이 101일간의 굴뚝 농성을 마친 쌍용자동차 노조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창근 실장보다 먼저 굴뚝에서 내려온 김정욱 사무국장에게도 경찰이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일이 있었죠. 당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고 권한남용이다, 애초에 무리한 신청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마치 데자뷰를 보는 듯합니다. 뉴스 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창근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평택서더군요. 네, 경기 평택경찰서인데요. 평택서는 오늘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정욱 사무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며 지난 13일 김정욱 국장에게 청구할 때와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또다시 신청하는 거에 대해 경찰은 기각되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창근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이뤄집니다. 사실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정욱 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없다고 밝혔고 이번에도 사실상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성명서를 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청구할 사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성명서를 냈던 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무차별적인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는 검경의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지할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지만, 네네. 그 지할 역할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그게 권한의 남용이라는 겁니다. 법원에 명백한 판단도 나와 있고, 네. 여러 정황상 부속 청구 사유에도 맞지 않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 볼 땐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납부 시기가 4월이었는데 6월로 미뤄진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정산 납부 시기 연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정부가 직장인 건보료 정산 납부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려고 한다고 보도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정산 시기가 연기될 거다, 건보료 납부 시기가 연기될 거다, 이런 기사들이 혼재돼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건보료 정산이나 납부 시기를 6월로 옮기는 것은 아니며 올해도 예정대로 4월 중순에서 20일 사이에 정산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당정협의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개선 방안에도 6월로 정산이나 납부 시기를 연기하는 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이 재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토론방에 있는 내용이 와전됐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론 보도가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네. 그게 이제 국민 토론방이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국민들한테 듣기 위해서 그걸 올려놓은 거를 아마 그 머니투데이 기자가 이제 기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 그걸 보고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내용을 거기 토론방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안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뭐 의견이 취합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뭐 어떤 보고를 하겠죠.
아마 그 아는 시기를 4월에서 6일로 이제 내년부터 조정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개월만 딱 보고 쓰셨는지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옮겼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럴게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기사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던데 그러면은 여쭤보신 분이 없는 건가요? 그냥 기사 보고 그냥 베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네. 네,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게시판 정도에 있었던 거다 이 말인데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론방에서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이런 토론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4월부터 6월까지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원래 건강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되는데 이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6월부터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고 신청할 경우 납부 시작 시점을 6월로 변경해 준다는 얘기였고요. 이 또한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월 건보료 납부가 30일 당정청 논의를 통해 확정되면 4월 월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어보죠. 국립국어원이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14년입니다. 예, 2014년 신화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죠. 네, 일단 국립국어원이 대중매체 139개에 등장한 새로운 낱말 334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말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회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꽤 있었는데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무리지은 신어가 92개로 전체의 27%나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단 대표적인 신어들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노앵커는 몇 개나 아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앵그리맘이나 뇌생남, 우포 세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밍족은 좀 생소하네요. 네, 모르밍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고 싶은 제품을 살펴본 뒤 휴대전화로 쇼핑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쇼루밍족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포 세대는 요즘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등 5개를 포기했다는 이유에서 오포 세대로 불립니다. 앵그리맘이라는 용어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많이 쓰였죠. 사회 문제에 분노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40, 50대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그럼 뇌생남의 경우에는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뇌생남은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말을 줄인 건데요. 예. 언변이 뛰어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많은 방송에서 뇌생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관련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 신화에 통신 관련 단어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먹은 음식을 올리면서 쓰는 먹스타그램이라는 말이 신어로 선정됐고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이라는 인생짤도 통신 관련 신어에 포함됐습니다. 네, 저도 조만간 인생짤 하나쯤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육과 관련된 어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돼지맘, 돼지엄마라는 말은 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가 많아 여러 명의 엄마를 이끄는 엄마를 이르는 말입니다. 자동봉진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중고등학생이나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항목을 말하는데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면서 중요해졌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앞글자를 따서 자동봉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신어들도 있다고 하죠? 네, 일단 고급스럽다는 말을 고급지다라고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 이게 2014년 신어로 선정됐습니다. 예. 심쿵, 심장이 쿵할 정도로 멋있다라는 말도 신어로 꼽혔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신어는 2개가 꼽혔습니다. 아주 싫어한다는 것은 극혐오하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노관심이라는 말로 많이 쓰였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많은 외래어도 있고 외계어에 가까운 신어들도 많이 보이는데 굳이 이런 표현들을 신어로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쓰이는지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올릴지 표준어가 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이 꽤 긴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휴대전화 같은 단어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1995년에는 신어였습니다. 신어로 선정된 지 10년 만인 2005년에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또 신어의 대부분은 소멸해 극소수 어휘만 살아남는다고 국립국어원 측은 설명합니다. 관찰 목록으로서 신어 목록을 선정한 것이고요. 네네. 이제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네. 대부분의 있는 어휘들은 대부분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어휘들만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뭐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표준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도 산수유가 꽃을 피웠는데요. 봄 몸살을 사람만 앓는 건 아닌지 농사용 모터펌프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시름시름합니다. 종합 검진하듯 분해를 해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보였더니 지하수 쪽 굵은 파이프 연결 부위에 작은 균열이 있다고 합니다. 짧은 파이프 하나 바꾸고 나니 굵은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사소한 게 사소한 것 아니라니까요. 농사만 지어봐도 깨우칠 수 있는 원리를 큰일 한다는 사람들은 모르는 듯합니다. 데려다 봄 농사 좀 시키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하는 집 보면 농사 일이라고 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3월 25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